자, 이번 시간에는 공업과 그 농업 입지와 관련된 이론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공업 입지론이라고 해서 공장은 어디에 입지하는 게 가장 최적의 입지가 될 것인가, 이거와 관련돼서 일단은 공장은 어디에 입지하는 게 좋냐, 이렇게 해서 몇 명이 얘기한 그런 이론들이 있는데, 어쨌거나 공장은 비용이, 생산비가 가장 적게 드는 곳에 입지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한 사람이 있고, 이걸 누구냐면 베버라는 사람이 얘기했던 겁니다. 베버의 최소 비용 이론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기에 비해서 아니다, 생산비를 좀 더 든다 하더라도 앞으로 수익이 커질 가능성, 다시 말하면 그 시장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 곳이죠. 그런 곳에 입지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 누구냐면 이거를 뢰시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뢰시. 그러니까 비용은 좀 더 든다 하더라도 앞으로 시장이 막 커질 가능성이 있는 뭐 캄보디아라든가 아니면 뭐 베트남, 이런 게 훨씬 더 낫다는 얘기죠. 이렇게 주장하고, 그 다음에 이러한 이론들을 합쳐놓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수익에서 비용 뺀 거를 이익이라고 하는데, 이윤이 극대화되는 지점 있죠. 다시 말하면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뺀 이윤 극대화 지점에 입지해야 된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이 뭐 여러 명 있습니다. 아이사드, 뭐 그린헛, 이런 사람들인데, 자, 이 다른 사람들은 이건 뭐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이 뢰시 정도, 뢰시는 어디에 공장이 어디에 입지한다고요? 수익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 곳, 시장이 커질 가능성이 높은 곳, 이곳에 입지해야 된다. 요거 한마디만 지금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베버라는 사람의 내용을 정리를 좀 하셔야 됩니다. 이 사람은 비용이 가장 적게 드는 곳에 입지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결국은 이 사람은 생산비를 크게 세 가지 형태로 한번 구분해 봤습니다. 생산비를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먼저 수송비 혹은 운송비라고 합니다. 수송비. 그 다음에 또요, 노동비, 인건비 얘기하는 거고, 때로는요, 공장은 어떤 경우는 집적 인자다. 집적이라는 게 뭐냐면, 어떤 공장들은 이제 모여있는 게 유리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어떤 것들은요, 흩어져 있는 게 유리하다. 분산 인자다. 이런 걸 고려해서 비용이 가장 적게 드는 곳 있죠. 그런 곳에 입지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던 겁니다. 이렇게. 저때 이제 이 사람은 이 셋 중에서 이 수송비의 중요성, 운송비의 중요성을 가장 강조했습니다. 물론 다른 걸 무시했다 뭐 그런 게 아니라 이 수송비의 중요성을 가장 강조하면서, 이 수송비는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눠지죠. 그래서 원료도 날려야 되고, 원료도 공장까지 날려야 되고, 완성된 제품을 어디다 날려야 돼요? 시장까지 날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원료의 수송비와 제품의 수송비 있죠? 수송비 합이 가장 최소가 되는 지점, 요 지점이 일단은 공장의 최적의 주거 입지, 그 공장 입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정했는데, 이 사람은 이걸 강조했다는 얘기죠. 이걸 무시했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맨 먼저 이게 가장 중요하니까 수송비를 중심으로 해서 입지를 선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한번 노동비라든가 아니면 집적 혹은 분산 인자를 좀 따져보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 이제 수송비가 가장 적게 드는 곳을 찾아본 다음에, 만약에 그 지점이 요 지점이라고 쳐볼게요. P지점인데, 이렇게 보시면 이 사람 그림을 이렇게 이제 그렸습니다. 이렇게 좀 멋있게. 여기 이제 시장 여기 있다고 쳐볼게요. 시장.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뭐가요? 일단은 그 수송비가 똑같다는 얘기고,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추가적인 수송비가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나가게 되면. 또 여기까지는요, 또 추가적인 수송비가 똑같다는 얘기죠. 그럼 만약에 요 지점이 그 수송비가 가장 적게 드는 지점인데, 만약에 요 L지점으로 옮긴다면 수송비는 더 들어갈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뭐가 증가한다고요? 수송비가 증가할 겁니다. 수송비가 증가하는데, 이렇게 L지점으로 옮기게 되면 오히려 노동비는 더 크게 절감될 수 있다. 노동비의 절감이 더 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수송비의 증가분보다 노동비가 더 크게 절감된다면 옮기는 게 유리하다. 그래서 두 번째는 노동비를 따져보고, 마지막으로 때로는 공장 같은 경우는 현대자동차, 울산 공장 같은 데 보면은 현대자동차 공장만 들어와 있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는 자동차 관련된 모든 관련 업종들이 다 들어와 있죠. 왜 모여있냐면, 이렇게 몰려 있어야 자기네들끼리 정보도 좀 교환하고, 또요, 시설도 나눠 쓸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한 여기서 만든 거, 역 공장에 팔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때로는 재료 같은 것도 동시에 함께 구입하면 훨씬 싸게 구입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몰려 있을 때 오히려 엄청난 이익을 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지나치게 몰려있을 경우는 오히려 더 그 비용이 더 들어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럴 경우는 또 흩어져 있는 게 유리하겠네요. 이런 걸 감안해 가면서 생산비가 가장 적게 드는 지점 있죠. 그런 곳에 입지해야 된다. 이렇게 정했던 겁니다. 물론 이제 집적 이익 같은 거는 커지는 게 좋겠죠. 이렇게. 그래서 그런 얘기를 쭉 한번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자, 이 사람은 이제 특히 이제 이 셋 중에서 뭘 강조했다고요? 수송비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자, 요걸 조금 자세히 좀 알아보겠습니다. 원료와 제품의 수송비 합이 가장 최소가 되는 지점, 요 지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 사람은 이 수송비의 중요성을 매우 강조하면서 이런 식으로 해볼게요. 여기 뭐가 있냐면, 여기가 이제 그 시멘트 공장이 있다고 쳐볼게요. 자, 시멘트 공장 같은 경우는 원료는 한 100톤 정도 될 겁니다. 된다 가정해보자. 근데 원료가 뭐냐면 석회석이라든가 점토가 함유되어 있는 흙인데 이 흙을 이제 산에서 캐오는 거죠. 캐와서 어디로 가져와요? 공장으로 가져올 겁니다. 그래서 공장에 가져와서 여기서 석회석과 점토만 골라내는 겁니다. 골라낸 다음에 뜨거운 불에 바싹 군 겁니다. 군 다음에 거기다 석고 같은 거 집어넣어서 짧게 부순 게 세멘트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정을 자세히 모르겠지만 이렇게 인터넷 뒤져보니까 이런 식의 공정으로 진행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공장을 거치게 되면 이것저것 다 빠져나가니까 제품 몇 톤밖에 안 된다고요? 10톤밖에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만약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는 원료가 나는 곳이고 얘는 뭐라고요? 시장 쪽이라고 쳐볼게요. 시장 쪽. 원료가 나는 거 시장 쪽이라고 치면 만약에 시멘트 공장이 요쯤에 있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이 원료 100톤을 여기까지 날려야 되죠. 그러면 10톤짜리수록 10대가 필요할 겁니다. 그러면 아예 여기 그 공장이 요쯤에 있다고 쳐볼게요. 시멘트 공장이. 그럼 요쯤에 있다면 100톤을 10톤으로 만든 다음에 차 한 대로 10톤짜리 트럭 한 대로 날리는 게 낫겠죠. 훨씬 더 비용이 절감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시멘트 공장 같은 경우는 어디에 입주하는 게 좋다고요? 원료 산지 근처에 입주하는 게 좋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거를 원료 지향형 입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공장을 거쳐서 중량이 감소됐죠. 그래서 요거를 중량 감소 산업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중량 감소 산업이다. 자, 거기에 비해서 그 맥주 공장 같은 거 생각해 볼게요. 맥주 공장 같은 경우는 원료를 해봐야 10톤밖에 안 됩니다. 원료는 이제 메가라는 어린 보리하고 그 다음에 호프라는 뽕나무과 식물이 이게 답니다. 근데 이제 이 공장을 거치게 되면 일단 뭐가 들어간다고요? 무거운 물이 들어가죠. 맥주병, 맥주 박스 이게 무진장 무거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품 한 100톤 정도 된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만약에 맥주 공장이 요쯤에 있다. 그러면 10톤을 100톤으로 만든 다음에 날르려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이때는 아예 원료를 여기까지 날른 다음에 여기다가 맥주 공장을 차리는 게 좋을 겁니다. 그 시장 근처에. 자, 그러다 보니까 맥주 공장은 다 시장 근처 뭐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도예지 근처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뭐라 하냐면 공장을 거쳐서 중량이 어떻다고요? 늘어났죠. 중량이 증가됐다 표현합니다. 공장을 거치면서 중량이 증가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이 원료 지수라는 의미가 있는데 원료 지수는 또 뭐냐? 메터럴 인덱스 이렇게 해주는데 얘는 이런 의미입니다. 자, 제품 중량분의 국지 원료 중량 요거를 원료 지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료 지수 제품 중량분의 국지 원료 중량 뭐냐면 자, 시멘트 공장 같은 경우는 원료는 몇 톤이라고요? 한 100톤 되죠? 제품은 10톤밖에 안 되네요.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계산하면 10톤이라는 얘기인데 얘는 자, 결국은 제품 1톤당 원료는 몇 톤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10톤이 들어간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10이라는 얘기는 그러다 보니까 10톤이라는 10이라고 해줘야 되겠네요. 자, 그 제품 1톤당 원료는 얼마 들어간다고요? 10톤이 들어간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제품 원료의 무게가 훨씬 더 무거운 산업 있죠? 이런 산업은 어디에 입주하는 게 좋다고요? 원료 산지 근처에 입주하는 게 좋다. 그런 얘기고 만약에 그 맥주 공장 같은 거 생각해 볼게요. 맥주 공장은 제품은 몇 톤이라고요? 제품은 100톤 아닙니까? 근데 원료는 10톤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게 0.1이다. 그 얘기는 제품 1톤당 원료는 0.1톤밖에 안 들어간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원료가 훨씬 가벼운 산업 있죠. 가벼운 산업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 맥주 공장 시장 근처에 입주하는 게 좋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하나만 더 해볼게요. 입지 중량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입지 중량은 또 뭐냐면
제품 중량분의 국지 원료 중량 플러스 제품 중량 이렇게 한 겁니다. 이렇게 한 것을 입지 중량이다 이렇게 해줍니다. 얘는 또 의미가 뭐냐면 이 제품 1톤을 누구한테 날리려면요 소비자한테 전달하려면 원료도 그 공장까지 날려야 되고 그 다음에 완성된 제품을 어디다가요 소비자한테 전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품 1톤당 날라야 될 총 중량 있죠? 그 단위당 총 중량을 뭐라 한다고요? 입지 중량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 그러니까 원료 지수 같은 경우는 메터리얼 인덱스라고 하는데 요거는 1보다 큰 산업. 아까 시멘트 공장 같은 경우 10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1보다 크네요. 그 다음에 맥주 같은 경우는 0.1이니까 1보다 작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요 입지 중량은 어떻게 계산할 수 있어요? 이것분의 이거 플러스 이것분의 이거 할 수 있죠? 요것분의 요거는 요거랑 요거랑 똑같네요. 그러니까 그 원료 지수를 얘기합니다. 메터리얼 인덱스. 그 다음에 이것분의 이거는 제품 중량분의 제품 중량이죠. 똑같네요. 1이네요. 그러니까 이 그 원료 지수가 1을 기준으로 하니까 여기다 1을 더 더한 거죠. 그러니까 얘는 2를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2. 그러니까 입지 중량이 얘는 2보다 큰 산업. 얘 같은 경우는요. 입지 중량이 2보다 작은 산업.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헷갈리면 이거는 뭐 거의 물어보진 않는데 헷갈리면 그냥 나중에 암기하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헷갈리니까. 그 다음에 자 특히 이제 원료 지향형 입지는 이 부패하기 쉬운 원료를 가지고 생산하는 산업 있죠. 대표적인 이제 꽁치 통조림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통조림 같은 경우는 이 바닷가 근처에서 꽁치를 잡아서 서울 근처까지 날르려면 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날르려면 그러니까 아예 바닷가 근처에서 통조림을 만든 다음에 날리는 게 낫겠네요. 그러니까 원료 산지 근처에 입지하는 게 좋다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요 부패하기 쉬운 완제품을 생산하는 산업 대표적인 게 이제 빵 공장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빵 공장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지구가 이렇게 돼 있다면 이 서울이 시장인데 이 농지 근처에서 빵을 만들어서 서울로 날르려면 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예 그냥 밀가루만 서울까지 날른 다음에 서울 근처에서 빵을 만드는 게 좋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그 시장 근처에 입지하는 게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주로 이제 이 편제 원료를 뭐 국지 원료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로 이제 천연 자원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정 지역에서만 나는 원료죠. 이런 걸 주로 가지고 생산하는 산업은 원료 산지 근처에 입지하는 게 좋고 보편 원료라는 게 뭐냐면 어디서나 구할 수 있는 원료 있죠. 물이라든가 공기 이런 걸 가지고 생산하는 산업은 가능하면 시장 쪽에 입지하는 게 좋다. 이런 얘기를 쭉 한번 거기다 나열을 했을 겁니다. 요거 중심으로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는 이제 수송비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수송비 위주로만 알아봤는데 다른 걸 무시했냐? 그건 아니라는 얘기죠. 다른 것도 그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그런 얘기 해볼게요. 기타 공장 부지의 입지를 보면 노동지향형 입지 요거는 이 노동자들을 많이 필요로 하는 업종 있죠. 이런 것들은 노동자들이 근처에 있는데 입지하는 게 좋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노동자들이 멀리 떨어져 있는데 입지하면 그분들 모시고 오려면 아예 버스 대절하거나 이건 돈이 더 들어가죠. 그러니까 아예 노동자들 근처에 입지하는 게 좋다는 얘기죠. 예를 들면 신발 공장이라든가 의류 산업 같이 봉제 공장 같은 거 이런 것들은 많은 노동자들이 필요했던 그런 산업이죠. 자, 이런 거는 노동지향형 입지다 해서 노동자들이 많이 필요한 계신 곳에 입지하는 게 좋다. 그런 얘기고 직접지향형 입지는 아까 같이 자동차 공업이 대표적인 겁니다. 현대자동차, 울산 공장처럼 관련 업종들이 다 들어와 있다. 그런 얘기죠. 몰려 있어야 기술이라든가 정보, 시설, 원료 이런 거를 공동으로 이용하거나 그 정보를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이득이 커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걸 뭘 한다고요? 직접지향형 입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자유지향형 입지는 그야말로 물건이 제품이 수송비에서 차지하는 부담이 거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래 이런 것들은 이런 기술 집약적 산업 이런 걸 얘기하는데 이런 것들은 어디에 입지하더라도 뭐 별 문제 없겠네요. 이런 거를 자유지향형 입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중간지점 지향형 입지는 그야말로 적환지점이라고 해서 적환지점이 뭐냐면 수송수단이 바뀌는 지점이 있죠. 그런데 입지하는 게 좋다는 얘기입니다. 수송수단이 바뀌는 지점.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이건 주로 이제 외국에서 대량의 원료를 수입하는 공장들 있죠. 그런 데 적합합니다. 우리나라 지도가 이렇게 돼 있다면
중국에서 이 공장이 이쯤에 있고 시장은 이쯤에 있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중국에서 이제 원료로 수입해 갖고 일단은 공장이 여기 있다면 일단 바다에서 한번 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바닷가 근처에서. 그런 다음에 또 기차라든가 버스, 기차라든가 트럭 이런 데서 실어야 될 겁니다. 내리고 올리는데 돈이 많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날랐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공장에서 또 한번 내려야 되죠. 그런 다음에 완성된 제품을 또 실어서 날르려면 수송비가 많이 들 겁니다. 그러니까 아예 이러한 외국에서 대량의 원료를 수입하는 공장 같은 경우는 아예 수송수단이 바뀌는 지점 있죠. 배에서 기차라든가 아니면 트럭으로 바뀌는 지점 있죠. 이런 지점에 아예 입지하는 게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다 공장을 차린다면 그 수입에서 한번 내렸죠. 완성된 제품 한번 실었을 거 아닙니까? 한 번에 이제 날릴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게 훨씬 더 유리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대로 레시의 최대 수요 이론은요, 시장 확대 가능성이 가장 풍부한 곳에 입지해야 된다. 그 다음에 아이사드, 그린넛 이런 사람들은 그 총 수입에서 총 비용 뺀 거를 이익이라 하는 거죠. 이윤 극대화 지점에 입지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던 겁니다. 그 확인 예제를 보겠습니다. 베버의 공업 입지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생산자는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인간을 가정한다. 우리 부동산학 전체를 통해서 모든 사람은 합리적인 인간을 가정합니다. 합리적이라는 얘기는 항상 이성에 부합된 행동을 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약간의 또라이 이런 사람은 아니란 얘기고, 경제적 인간은 어디 가서 우리가 손해보려고 안 하죠. 하다못해 돈을 좀 깎으려고 하지 일부러 돈을 많이 주진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사람을 답을 한다고요? 경제적 인간을 가정한다. 그러니까 우리 경제학이라든가 아니면 이 부동산학 전체를 통해서 다 합리적, 경제적 인간을 가정하는 겁니다. 2번 보시면 최소 비용으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곳을 기업의 최적 입지점으로 본다. 일단은 베버라는 사람은 이 운송비가 가장 적게 드는 곳 있죠. 이렇게 그래서 이 사람은 운송비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최소 비용 있죠. 그러니까 베버라는 사람은 최소 비용 이론이다 해서 수송비, 노동비, 뭐 집적인자 이런 걸 감안해서 가장 비용이 적게 드는 곳 있죠. 그런 곳에 입지해야 된다 했기 때문에 맞는 편입니다. 2번. 3번 보시면 기업의 입지 요인은 수송비, 인건비, 집적이익 이런 걸 제시했던 겁니다. 그래서 4번에 보시면 기업의 수송비, 인건비, 집적이익 순으로 여기까지 맞는 겁니다. 맨 먼저 수송비를 따져보고, 두 번째는요 인건비 따져보고, 세 번째는요 집적 요소들 세 번째 이렇게 순서에 따라서 따져보는데, 이때 각 요인이 최소가 되는 지점에 입지한다. 이 표현 자체가 틀린 겁니다. 왜냐하면 기업이 수송비는 가장 적게 드는 곳 있죠. 이런 곳에 입지해야 되고, 인건비도 가장 적게 드는 곳에 입지해야 된다고 맞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집적 이익은요, 이거는 이익이기 때문에 이익은 커야 좋겠죠. 그러니까 이익은 그 큰 곳에 입지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몰려 있을 때 비용을 많이 절감할 수 있다면 이익은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익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이익은 커지는 곳 있죠. 최대가 되는 지점에 입지한다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등 비용선은 전 시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기 공장에 있다가 여기까지는 비용이 똑같다는 얘기죠. 수송비가. 근데 여기서부터 추가적인 수송비는 똑같다는 얘기고, 여기서부터는 추가적인 수송비가 똑같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거를 등 비용선이다 이렇게 됩니다. 자, 최소 수송비 지점으로부터 기업이 입지를 바꿀 경우,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로 바꿀 경우에는 수송비가 더 들어갈 수 있겠네요. 이에 따른 추가적인 수송비 부담액이 동일한 지점,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수송비가 다 똑같은데 여기서부터는 추가적인 수송비가 똑같다는 얘기죠. 여기까지.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는 추가적인 수송비가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을 쭉 연결한 곡선을 등 비용선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주로 이제 베버의 최소 비용 이론을 중심으로 해서 농업 입지론을 쭉 알아봤습니다. 이번에는 자, 농업 입지론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농지는 어디에 입지하는 게 좋냐, 뭐 그런 얘기를 쭉 한번 날 했는데, 여기는 튀넨이라는 사람이 얘기하는 고립국 모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튀넨의 이론. 요게 이제 논리 자체가 약간 좀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자, 항상 어려우면은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가, 그거 위주로만 딱 정리하고 들어가셔도 큰 무리는 없을 겁니다. 아주 어렵게 나오면 문제 풀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자, 튀넨이라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도시가 있다고 쳐볼게요.
1800년대 중반에 이제 도시가 있는데 그때는 이제 농경사회이고 전부 다 우마차 시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 도시가 있는데 이렇게 이제 주변에 이제 농지들이 쭉 있을 겁니다. 둘, 세 개, 네 개, 다섯 개다. 그래서 요거를 이런 식으로 도시 근처에 농지를 이렇게 그리면서 이 고립국 모형이라는 걸 발표했습니다. 고립국 모형이라는 게 뭐냐면 여기 있는 그 농지에서 농사 지는 분들은 전부 다 농사 지면 요 도시로만 갖다 대다 판다 가정하는 겁니다. 그 만약 여기에 또 다른 도시가 또 있다면 얘는 여기다 파는 게 낫겠죠. 근데 이런 도시는 없다고 가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섬처럼 고립돼 있다 해서 뭐라고요? 고립국 이론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고립국 이론에 따라서 크게 두 가지 이론을 발표했는데 먼저 입지교차지대설이다. 입지교차지대설이라는 것은 결국은 수송비의 차이가 뭘 결정한다고요? 그 지대를 결정한다 이렇게 했던 겁니다. 수송비의 차이가 지대를 결정한다 이렇게 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얘기입니다. 얘나 셋 다 비옥도가 똑같다고 쳐볼게요. 밀농사를 짓는데 비옥도가 똑같다면 갖다 이제 1제곱킬로미터당 뭐 매출액이라든가 생산비는 거의 비슷할 거 아닌가? 씨 뿌리고 경작하는 비용 같다고 쳐볼게요. 근데 문제는 여기는 수송비가 얼마 안 들죠. 그러니까 서로 이용하려니까 지대는 올라갈 수밖에 없고 여기는요 날라면 비용이 많이 들죠. 수송비가. 그러니까 서로 이용하지 않으려니까 지대는 낮을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거를 이제 입지교차지대설이다. 그러니까 이 땅과 이 땅의 지대가 차이 나는 이유는 토지 임대료가 차이 나는 이유는 결국 수송비의 차이 때문에 지대가 차이가 난다. 이렇게 주장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는 이 사람은 지대론이라는 걸 얘기하면서 입찰지대설이다. 자는 결국은 입찰지대에 따라서 지대가 결정된다. 입찰지대에 따라서 농업 입지가 결정이 된다. 이렇게 정했던 겁니다. 물론 입찰지대도 다 수송비 때문에 이제 연유되는 겁니다. 이때 이제 입찰지대가 뭐냐? 입찰지대라는 것은 일단은 지대는 고려하지 않은 겁니다. 일단은 지대는 고려하진 않은 순이익이 있을 겁니다. 순이익만큼 지주가 돈 달라면 입찰에 붙였을 때 최대한 지불할 용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걸 뭘 한다고요? 입찰지대. 요거에 따라서 농업 입지도 결정이 된다. 이렇게 정했던 겁니다. 농업과 관련된 뭐가 결정된다고요? 입지가 결정된다. 이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예컨대 이런 얘기입니다. 자, 지금 여기 이제 여기서 밀농사 짓건 여기서 밀농사를 짓던 어쨌거나 전부 다 이제 매출액이 있을 겁니다. 내다 팔면 뭐가 생긴다고요? 매출액에서 자, 씨 뿌리고 경작하는 비용, 생산비를 빼줘야 되겠네요. 생산비. 그다음에 또 뭘 빼줘야 된다고요? 여기서 그 수송비도 빼줘야 되겠죠. 수송비도 빼주면 거기서 자, 아직 여기다 뭣도 빼야 되냐면 지대도 빼야 되는데 지대가 뭐라고요? 토지 주인한테 지주한테 줄 돈 있죠. 요것들 지대라고 하는 겁니다. 지대는 아직 고려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얘는 아직 고려하지 않았죠. 아직 안 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요 정도 순이익이 생겼다. 그러면 요 정도만큼을 지주가 돈 달라면 지불할 용의가 있다는 얘기죠. 요거를 뭐냐면 입찰지대사. 입찰지대. 입찰에 붙였을 때 이 정도는 최대한 지불할 용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경제학에서는 항상 생산비에는 정상적인 이유는 포함되는 겁니다. 정상적인 이유는 포함됐으니까 결국은 이 정도 수송비를 제외한 나머지가 남은 거죠. 그 지대를 고려하지 않았을 때 남은 거 아닙니까? 그럼 요 정도만큼을 지주가 달라가면 최대한 지불할 용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니네? 그러면 자, 우리 이제 그 입지 교차지대에서는 여기에 따라서 결국은 이 땅이 됐든 전부 다 비옥도는 똑같다고 쳐볼게요. 비옥도 똑같다면 셋 다 뭐는 같다고요? 생산량이라든가 이거 거의 똑같을 거 아닙니까? 생산량 제곱킬로미터당. 그 다음에 씨 뿌리고 경작하는 비용은 거의 비슷하다고 쳐볼게요. 근데 A라는 농지 같은 경우는 수송비가 적게 들죠. 그러니까 순이익 굉장히 클 수밖에 없네요. 그러니까 지주가 돈 달라면 줄 돈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 그런 논리고, 그 다음에 C 농지 같은 경우는 수송비가 많이 들죠. 그러니까 순이익이 굉장히 작아지니까 지주가 돈 달라면 줄 돈이 거의 없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이 땅과 이 땅은 뭐가 차이가 나서요? 수송비 때문에 차이가 나는 바람에 뭐가 결정된다고요? 지대가 차이 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결정했던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 사람은 입찰 지대에 따라서 요거에 따라서 뭣도 결정된다고요? 이거 농업 입지도 결정된다. 이렇게 결정했던 겁니다. 농업 입지. 자, 그럼 요걸 그 긴 근거로 해갖고 한번 우리 이런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채소라든가 과일론 같은 거 생각할게요. 채소라든가 과일 같은 경우는 전부 다 뭘 가정하냐면 여기서는 이제 농경 사회인데 1980년대 그래서 아직 그 전부 다 우마차 시대라고 가정하는 겁니다. 우마차. 그래서 자, 채소라든가 과일 같은 경우는 요 근처에서 이제 그 채소나 과일 농사 짓게 되면 얘네들은 어떻게 날려야 돼요? 그 막 우마차로 막 자주 날려야 되죠. 왜냐면 생산량이 많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굉장히 많기 때문에 자주 날려야 된다. 근데 여기 보면 버터나 치즈농 같은 거 생각할게요. 버터라든가 치즈 이런 것들은 낙농업을 얘기합니다. 낙농업 같은 경우는 자주 날리는 게 아니라 버터 같은 거 만들어서 치즈 같은 거 만들어서 어쩌다 한번 날리면 되죠. 보름에 한 번 정도 날리면 된다. 그런 논리입니다. 근데 그 채소라든가 과일 같은 경우는 자주 날려야 된다는 얘기죠. 제곱미터당 생산량이 많을 수밖에 없으니까 계속 자주 날려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1제곱킬로미터당 순이익을 생각할게요. 1제곱킬로미터당. 그러니까 채소라든가 과일 같은 경우는 만약에 A 지역과 B 지역에 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순이익인데, 자, 채소, 요 A 지역에서 A, B, C가 있는데, A 지역에서 채소농 할 때 순이익이 요 정도 된다고 쳐볼게요. 요 정도 한다. 자, 그러면 요 정도 하니까 이만큼만큼을 입찰에 붙였을 때 지불할 용의가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결국 뭘 결정한다고요? 입찰 지대를 결정할 수 있겠네요. 입찰 지대. 근데 만약에 A 지역에서 농사 짓는 게 아니라 B 지역에서 채소농 한다고 쳐볼게요. 자, 요거 보겠습니다. 여기서 안 하고 여기서 옮겨서 한다고 쳐볼게요. 그럴 경우는 이때는 수송비가 얼마 안 들었는데 갑자기 수송비가 확 더 들어갈 수 있죠. 왜냐면 얘네들은 자주 날려야 되니까. 제곱미터당 자주 날려야 되니까 갑자기 확 더 들어갈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갑자기 수송비가 확 더 들어가는 바람에 순이익이 확 줄을 수가 있겠네. 확 줄을 수가 있다는 얘기다. 이렇게. 자, 그러다 보니까 자, 이렇게 연결한 게 누구냐면 아이고 좀 삐딱삐딱하게 그렸는데 어쨌거나 요거를 채소라든가 과일농의 입찰지대 곡선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자, 이번에는 버터나 치즈농 같은 거 볼게요. 버터나 치즈 같은 경우는 어쨌거나 1제곱킬로미터당 그 채소나 과일 같은 경우는 빼곡히 채워서 농사 짓는 거 아닙니까? 근데 버터 치즈 같은 경우는 낙농업이죠. 그러니까 어쨌거나 1제곱킬로미터당 순수익은 작게 출발하는 겁니다. 만약에 B 지역에서 낙농업 하게 되면 순이익이 요 정도 된다고 쳐볼게요. 요 정도 이렇게. 근데 만약에 여기서 낙농업 하다가 버터나 치즈농 하다가 여기서 버터나 치즈농 한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수송비는 더 들어가긴 하지만 얘 같은 경우는 어쩌다 한번 날르면 된다고 했죠. 버터나 치즈. 그래. 어쩌다 한번 날르니까 수송비가 조금 더 들어가네요. 그러니까 B 지역에서 낙농업 하게 되면 순이익이 요 정도인데 C 지역에서 낙농업 하더라도 순이익은 줄어들긴 하지만 조금 줄어든다는 얘기죠. 조금 줄어든다. 왜 그러냐면 어쩌다 한번 날리면 되니까 수송비가 조금 더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연결하는 게 뭐냐면 이거나 그 버터나 치즈농의 입찰지대 곡선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드디어 이제 지주가 이제 그 농부들을 부른 거죠. 농부를 딱 불러갖고 어떤 땅을요? A라는 농지를 좀 빌려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A라는 농지. A 농지를 빌려주려고 하는데 야, 채소농 너 한 달에 임대료 얼마 줄래 그랬더니 얘는 최대한 이만큼 지불할 용의가 있다는 얘기죠. 근데 자, 이 버터나 치즈농 같은 경우는 요거밖에 지불할 용의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요걸 중심으로 해서 안쪽은 뭐가 입주하냐면 채소라든가 과일농이 입주하게 되는 겁니다. 과일농. 그럼 이번에는 저 약간 그림이 그런데 요 땅을 빌려주려고 한다. 그러면 버터나 치즈 같은 경우는 요만큼 지불할 용의가 있지만 채소 같은 거는 요거밖에 지불할 용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버터나 치즈농 입주하는 거고 그림이 약간 좀 어색한데 요 땅을 빌려주려고 한다. 그러면 버터나 치즈농 같은 경우는 요만큼 지불할 용의가 있지만 여기다가 채소농 지었다가는 수송비도 못 미치는 거죠. 그러니까 손실이 생기는 거 아닌가? 수송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서 그러니까 이때는 버터나 치즈농 입주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버터나 치즈농. 그러면 이런 채소라든가 과일 같은 걸 뭐라고 하냐면 집약농업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집약농업이라는 게 뭐냐면
단위 면적당 투입되는 노동과 자본의 양이 많은 농업들 있죠.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집약농업이다. 거기에 비해서 얘는 조박농업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단위 면적당 투입되는 노동 자본의 양이 많지 않은 농업들 있죠. 이런 거를 조박농업이다. 그러니까 결국 도심 안쪽 같은 걸 뭐가 입지한다고요? 집약농업이 입지하고, 왜 바깥쪽 같은 경우는요 조박농업이 입지한다 하면서 이분은 농업 입지 입찰지대에 따라서 5가지, 여기 5가지에 따라서 여기는 뭐가 입지하고 여기는 뭐가 입지하고 이런 걸 다 나열을 했는데 이런 건 시험에 안 물어봅니다. 뭐만 물어보냐면 안쪽은 뭐가 입지한다고요? 집약농업, 바깥쪽은요 조박농업이 입지한다. 이 정도 아시면 되는 겁니다. 이 정도. 그 다음에 자, 이 알론소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알론소라는 사람은 요 티넨의 고립근무용을 도시토지에다가 응용을 한번 해본 겁니다. 도시토지에. 그래서 이걸 알론소의 입찰지대론이라고 하는데 얘는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 사람이 그 이론을 다 컨닝해 갖고 이렇게 한 겁니다. 어쨌거나 우리 그 도시토지가 있다고 쳐볼게요. 도시토지가 있는데 우리 여기가 이제 중심 상업지구가 있고 여기 도시가 있다고 쳐볼게요. 그럼 상가가 중심 상업지구 근처에 있냐 좀 떨어져 있냐에 따라서 수송비 차이가 굉장히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그 상가 같은 경우는 아침 저녁 그 계속 수시로 막 물건 팔고 그 원료 구입하고 그 제품 구입하고 막 수시로 막 팔고 사고 계속 할 거 아닙니까? 하루 종일 막 그 교통비가 들어가죠. 수송비가. 그러다 보니까 이 도심 근처에 조금만 떨어지더라도 수송비가 확 더 들어가고 조금 안으로 들어가면요 수송비가 크게 절감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이제 보통 이제 상업지에 대한 입찰지대 곡선은 이러한 형태로 그려집니다. 우리 이제 그 채소나 과일처럼 상업지 같은 거 이렇게 그려지고, 그 다음에 이제 공장 같은 경우는 어쩌다 한번 날르면 된다고 쳐볼게요. 열흘이나 보름에 한 번씩 날르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단위 면적당 순이익은 낮게 출발한다고 가정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려지는 게 뭐라 한다고요? 요거는 주거용 부동산, 얘는요 상업용 부동산, 이렇게 주거용. 그 다음에 우리 이제 그 주택 같은 경우는 아침 저녁으로 운송비가 들어가죠. 수송비, 그러니까 운반비를 아까 사람도 운반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 수송비가 아침 저녁으로 들어가니까 이 상가보다는 좀 덜하지만 공장보다는 좀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요 사이에 이렇게 이제 그려지는 게 뭐라 한다고요? 주거용 부동산이 됩니다. 그럼 입찰에 붙었을 때 결국은 요거를 사이에 두고, 이렇게 사이에 두고 이런 데 뭐가 입주한다고요? 아, 죄송합니다. 이건 상가인데, 이 상가. 자, 상가는 안쪽에 이렇게 입지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상가는 이 안쪽에 입지하고, 그 다음에 그 주택은요, 중간 정도 입지하고, 그 다음에 공장 같은 거는요, 이게 공장이 되는 겁니다. 공장은 가장요, 바깥쪽에 입지하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자,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한다면, 이 그 상업용 부동산 같은 경우는 상당히 급한 형태로 그려지고, 상업용. 그 다음에 공장 같은 경우는 상당히 완만한 형태로 그려지죠. 그 다음에 이거 공장. 그 다음에 주거용 같은 경우는 어중간한 형태로 이렇게 그려집니다. 주거용. 그러다 보니까 이 안쪽은 뭐가 입지한다고요? 상가들이 입지하고, 중간 정도에는요 주택들이 입지하고, 그 다음에 맨 바깥쪽에는요 입찰에 붙였을 때 공장들이 입지한다. 이런 식으로 정리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이제 직주 분리 현상, 이것도 설명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안쪽에는 직장들이 있고 밖으로 나갈수록 뭐가 있다고요? 주택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를 직주 분리 현상이다. 이렇게 명명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결론, 지금까지 한 거의 결론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지대란, 결국은 지대란 이렇게 결정되는 겁니다. 입찰 지대에 따라서 가장 많이 지불하는 입찰 지대에 따라서 지대가 결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매상고에서 뭘 빼요? 수송비를 뺀 것으로, 매상고에서 생산비와 수송비를 뺀 게 이제 이거 아닙니까? 결국은 수송비의 절약액이 뭘 결정한다고요? 그 지대를 결정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작물 경제활동에 따라서 한계지대 곡선이 달라진다. 이런 걸 한계지대 곡선 혹은 입찰지대 곡선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채소라든가 과일 같은 경우는 상당히 급한 형태, 버터나 치즈 같은 경우는요 완만한 형태로 그려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한계지대 곡선은 우하향하는 형태로 도심에서 가까울수록 지대가 높고 멀어지면 낮아져서 조방 한계점에 이르면 뭐가 된다고요? 0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조방 한계점이라는 게 이렇게 이제 하다가 여기 이상 넘어가면 자, 이 순이익이 그 마이너스가 되는 거 아닙니까? 수송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바람에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이제 손익분기점이 되는 겁니다. 일종의 이제 지대를 고려하지 않은 순이익이 0이 되는 지점 있죠? 요게 이제 조방 한계점이 이르면 이때는 지대가 0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부터 이 밑으로 마이너스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중심지에 가까운 곳은 집약적 토지용이 나타난다. 아까 이 안쪽 같은 경우는 채소라든가 과일농 같은 게 입지한다고 했죠. 이거를 집약적 토지용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가장 많은 지대를 지불할 수 있는 입지 주체가 중심지 쪽에, 그러니까 결국은 가장 많이 지불할 수 있는 입지 주체가 안쪽에 자꾸 입지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농산물의 가격이라든가 생산비, 수송비, 인간의 행태 변화는 지대를 변화시키는 거죠. 결국 이런 것들이 지대를 변화시키는데, 자, 그 농산물의 가격이라든가 뭐 수송비라든가 뭐 생산비, 인간의 행태 변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지대를 변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거의 확인 예제를 보겠습니다. 알론소의 입찰지대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거는 이제 튀넨의 고립국 이론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알론소는 커닝ham을 하겠죠. 튀넨의 고립국 이론을 도시 공간 구조에다가 이거를 확장 발전시켰다 할 수 있겠네요. 운송비는 도심지로부터 멀어질수록 증가하고 재화의 평균 생산 비용은 동일하다는 가정을 전제합니다. 그러니까 이 생산비 같은 경우는 동일하다고 가정하는 겁니다. 각 주체마다 이렇게 생산비는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가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산비는 채소나 과일 같은 경우는 어떤 채소나 과일 농사를 짓는 사람들 다 생산비는 똑같다고 가정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 거기 보시니까 자, 3번 볼게요. 지대는 기업주의 정상이윤과 투입 생산비를 지불하고 남은 잉여에 해당되며, 자, 정상적인 이윤과 생산비하고 남는 잉여 있죠? 이게 이제 잉여인데 요거만큼을 지주가 돈 달라면 지불할 용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토지 이용자에게는 최소 지불 용의액이 아니라 이 정도만큼은 최대한 지불할 용의가 있는 거죠. 요게 틀렸네요. 최대 지불할 용의가 있다. 입찰에 붙였을 때 요게 틀렸습니다. 도심 지역에 이용 가능한 토지는 외곽 지역에 비하여 한정되어 있어 토지 이용자들 사이에 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 외곽 지역 같은 경우는 땅이 굉장히 넓죠. 근데 도심 쪽 같은 경우는 땅이 한정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서로 많은 돈을 치르는 자들이 안에 입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교통비 부담이 너무 커서 도시민들이 거주하려고 하지 않는 한계 지점이 도시의 주거 한계점이다. 아까 얘기한 대로 주택도 마찬가지로 그 주택은 이렇게 한 중간 정도 그런다고 했죠. 그러면 요거 이상 넘어가게 되면 오히려 그 운송비가 그 수송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바람에 오히려 손해가 난다는 얘기죠. 그럼 더 이상 안 빌리려고 하겠네요. 돈 안 주고 요거를 주거 한계점이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교통비를 부담하면 남는 게 없다는 얘기죠. 그런 지점을 주거 한계점이다 이렇게 명명할 수 있겠네요. 이렇게 해서 이 정도 정리하고 그 다음 내용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